김지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지입니다. 저는 오늘도 저희 돌직구쇼 생방송이 진행되는 오픈 스튜디오 앞에 나와 있습니다. 청와대는 영부인의 의상비는 사비로 구매되는 것이다 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영부인을 수행하는 남녀 직원이 빳빳한 현금으로 의상을 구매하고 갔다라는 증언이 나와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상세하게 다뤄보겠습니다.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지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바퍼 봉사를 했다라는 장면이 공개됐습니다. 이거 후보 때 약속을 지킨 거라는데 어떤 사연이 있는 건지 잠시 후에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조간신문 4가지 키워드 꼽아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거취. 거취라는 단어 들으니까 좀 무서운데요. 동아일보 일면 누구 거취와 관련된 기사가 헤드라인일까요? 함께 보시죠. 인수위, 김진우 공수처장 거취 표명 요구하는 여론이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논란의 공수처, 과연 문재인 정부에서 만든 이 공수처가 제 기능 제대로 했냐라는 국민적 비판이 많은 상황입니다. 이 국민적 비판을 인수위가 직접 거론한 겁니다. 김진우 공수처장의 거취 표명을 요구하는 여론이 있다. 공수처와의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공정성이 미흡하다라는 지적이 나왔고 공수처법 24조 개정을 놓고 대립하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위공직자 수사처 과연 지금 제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특히 그 중심에 있는 김진우 공수처장이 공정하게 공수처를 이끌고 있다라고 보십니까? 아니라고 보십니까? 두 번째 키워드 공개하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폐지. 거취에 이어서 폐지. 조선일보 14면입니다. 인수위, 카페, 식당 영업시간 제한 폐지를 코로나 감염 감소세가 확인되면 거리두기는 완화하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정부는 완화폭을 놓고 고심 중에 인수위에서 먼저 치고 나왔습니다. 한편 정부는 국민 10,000명 항체 양성률을 조사하겠다라는 방침입니다. 이어서 세 번째 키워드 함께 보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다주택. 한국일보 일면 기사입니다. 함께 보시죠. 현 문재인 정부는 공직자에 대해서는 다주택을 허용하지 않는 분위기를 강조했었죠, 연일. 그런데 문 정부의 고위공직자 139명은 다주택을 못 버렸다. 적어도 문 정부 부동산 정책의 영이 문 정부 고위공직자 139명에게는 서지 않은 셈이 됐습니다. 집 팔아라, 종용 속 소폭 줄었지만 6명 중 1명꼴이 2채 이상 여전히 보유하고 있다. 그러니까 애초에 다주택을 죄악시하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이냐라는 반문에 대해서 현 정부가 귀를 기울이지 않았던 것이 이렇게 부메랑으로 돌아오는 게 아니냐라는 전문가들의 비판도 많습니다. 김택수 도공 상임감사위원 16채 최대, 12억 넘는 서울 아파트 3채 보유하기도 다주택이 비판의 대상이 돼버렸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키워드를 공개하겠습니다. 네 번째 키워드입니다. 복귀. 한겨레 신문 4면인데요. 과연 누구, 어떤 복귀일까요? 함께 보시죠. 안철수 인수위원장, 당에 복귀하겠다, 내각 참여 않겠다, 총리 안 하겠다, 당내 기반 다지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당의 지지층의 외연 확장하는 게 당선인에게도 도움이 된다라고 말이죠. 과연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당에 복귀해서 어떤 역할을 하겠다라는 것일까요? 잠시 후에 분석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조금은 쌀쌀해진 목요일 아침입니다. 함께하신 분들 최고의 전문가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검찰 출신의 변호사 김광삼 변호사님, 그리고 윤석열 당선인의 선대본 공보실장을 역임한 박정하 전 청와대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오늘 돌직구 첫 출연입니다. 처음 스튜디오를 찾아주신 최근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반성을 요구했던 소신 발언의 아이콘, 민주당의 최입의 비대위원, 기자 출신의 교수, 한신대 김수경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인수위에서 각 부처에게
문서 파기하지 마라 라는 금지령을 내렸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자, 이거 어떤 이야기일까요? 함께 보시죠. 문서 파기 금지령. 지금 있는 문서, 보관된 문서들 파기하지 마라, 불태우지 마라, 없애지 마라, 이런 것 같은데 자세한 내용 지금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문서 파기 말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청와대를 포함한 각 부처에 정부에서 생산한 전자문서, 종이문서, 보고서 등을 무단으로 파기하지 마라. 업무용 컴퓨터 교체하지 마라 라는 거죠. 최지현 인수위 수석부 대변인, 문 정부 특정한 게 아니라 그간 정부에서 생산한 모든 자료가 대상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문서를 파기하지 말라라는 인수위의 공문, 상당히 이례적인 것처럼 현재는 들리는데 이거 어떤 맥락인지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박정하 전 공보실장 나오셨잖아요. 네. 인수위에서 당선인 측이 지금 모든 정부 부처 그리고 청와대 포함입니다. 생산된 문서 무단으로 파기하지 마라. 이 얘기를 딱 들으니까 바로 떠오르는 게 이 탈원전 의혹과 관련해서 정부 부처 공무원들이 문서를 막 감사를 앞두고 파기하고 감사원에 딱 그게 걸리니까 나도 신내림을 받은 것 같다 라고 했던 희대의 사건이 딱 떠오르는데요. 현 정부에. 그죠.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 측면이 다 있다고 봐야 되는데 우선 하나는 지금까지 이게 뭐 지금 인수위에서도 얘기는 했습니다만 꼭 문재인 지금 정부에 대해서 국한된 게 아니라 모든 뭐 공문서 관련한 거 전체니까 오해는 안 해야 될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네. 지금까지 사실은 여러 정책들이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 그다음에 그 사이에 어떤 의사 결정들이 있었는지에 대한 기록이 있어야지.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탈원전 관련해 가지고 소위 뭐 문서를 정리하고 세탁을 하는 뭐 이런 과정이 있었다면 전혀 이게 왜 문제가 됐었는지 아니면 어떤 정책은 어떻게 추진을 하다가 성공은 어떤 이유로 됐는지 실패했는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문서에 대해서 임의적으로 건드리지 말아라 라는 뜻으로 이해할 측면이 하나 있다고 보여집니다. 두 번째는 사실은 공문서라는 게 사실은 보존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예. 법으로. 그리고 그 기록들이 다 남아 있어야 앞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정책이 어떤 이유로 성공을 했는지 그 다음에 어떤 정책을 추진할 때 그럼 새로운 방식으로 추진할 건가 아니면 과거에 어떤 식으로 진행했는가 또 볼 수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예. 실패한 정책에 대해서는 어떤 문제가 있는 건지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게 어떤 정부든 어떤 부처건 사실은 그동안 의사결정하면서 만들어졌던 문서들이 다 보존돼 있어야 되는 게 예.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말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지만 사실은 제가 2013년도 청와대 나올 때 네. 사실은 그때도 문서 정리 좀 했어요. 아니 본인은 문서 정리하시고서 이제 와서 문서 정리하지 말라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그런 역사가 되풀이돼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한테 그동안 좀 불편했던 상황에 대한 거 아니면은 다른 사람이 보면 안 되는 거 뭐 이런 것들 예. 그게 사실은 다 놔둬야지 되는 거. 지금 뭐 다른 거 갖고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만 대통령 기록물도 그럼 언제까지 얼마나 어떤 범위에서 예. 보관을 해야 되는지 이런 논의도 저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시점이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 인수위에서는 표면적으로 이렇게 해명은 해요. 왜냐하면 정부 일각에서 이런 목소리도 있어요. 아니 우리를 잠정적 범죄자 취급하는 거냐라는 불편한 심기도 있기 때문에 인수위에서는 그런 게 아니라 현 정부 특정한 게 아니라 모든 정부를 다 포함해서 원활한 인수인계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라고 표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동아일보의 분석은 문 정부의 실책을 증거로서 보존하기 위한 목적도 있는 것 아니냐라고 동아일보는 보도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플러스 신내림 공무원 등의 어떤 기시감 이런 게 조금 작용한 거 맞죠? 아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측면도 사실은 있을 수 있지만 그건 예. 오해라고 보여져요. 오해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문서에 대해서 지금 다 보관하라는 거는 어느 부처든 어느 정부든 정책을 추진하는데 성공한 사례도 있고 실패한 사례도 있고 반성할 부분도 있고 다시 되돌아볼 부분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싹 다 정리돼 있고 모든 게 그냥 소위 말하는 뭐 껍데기성만 문서만 있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 정부가 그 다음에 사람들이 어떤 정책을 추진할 때 이게 참고할 만한 정보가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다 없애가지고 놔둘 게 아니라 사실은 다음 사람들이 검토할 수 있게끔 놔둬야 어떤 정책에 대해서
추진할 때 참고할 수 있고 그다음에 어떤 정책은 어떤 연유로 성공했고 어떤 연유로 실패했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뭐 그런 취지에서 인수위에서 문서를 건드리지 말아라라고 얘기한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렇군요. 김광삼 변호사님, 네. 검찰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뭐 문서, 증거 이런 거에 굉장히 예민한 분이잖아요. 한때 현 정부에서 청와대에 있는 캐비넷을 열었더니 그 안에 문서와 하드디스크 등이 나왔다 라면서 뭐를 이렇게 흔들었던 경험도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다면 그런 종류의 어떤 캐비넷 속 문서가 파기되면 안 된다. 뭐 이런 인수의 뜻으로 좀 받아들여질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지금 이번에 인수위에서만 그런 얘기를 한 게 아니고요. 예. 역대 정권에서 정권 교체기에는 항상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때 예. 문서 파기하지 마라, 전자문서 보존해라 그렇게 항상 요구를 했어요. 아, 그랬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기가 굉장히 많이 된 걸로 알려져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파기예요. 지난 아마 박근혜 정부 말기에 예. 정권 교체 직전에 아마 현 정부에서도 파기하지 말라고 지시를 했을 거예요. 예. 그런데 뭐 확인이 확실히 된 건 아니지만 청와대에서 그 당시에 많은 문서 파괴할 수 있는 기구를 굉장히 많이 도입을 했다. 그래서 대량적으로 문서가 파기되는 게 아니냐 그런 의혹이 굉장히 있었어요. 네.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청와대에 새 문재인 정부가 입주한 다음에 캐비넷에 굉장히 많은 서류들이 발견이 됐죠. 파기가 예. 안 된 서류들. 그리고 그런 서류들이 사실은 적폐 수사하는 데 있어서 예. 증거로 상당히 많이 도움을 줬다 이렇게 봅니다. 예. 그래서 원래 문서라는 건요, 이제 생성이 되거나 기록이 되면 이건 공문서예요. 그래서 이걸 파기하는 것 자체는 공문서 손괴가 될 수가 있고, 경우 때서 외부로 가지고 나가면 공문서 비밀 누설이 될 수가 있고, 경우 때는 예. 절도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한 이야기를 저는 인수위가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 그렇군요. 당연히 전 정부에서 잘못한 게 있다면 그걸 바로 잡아야 하고요. 예. 만약에 그러한 것들이 범죄 행위가 된다면 사실은 법의 잣대에 의해서 원칙과 기준에 의해서 처벌하는 거 맞잖아요. 네. 그래야지 이게 계속적으로 반복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인수위의 어떤 요청 자체는 원칙론적인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그런가 하면 지금 현 정부와 그리고 윤석열 당선인 간의 이견을 보이고 있는 게 바로 대통령 집무실 이전 문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협조하겠다라고 했지만 예비비 승인이 안 되고 예산안 다시 짜오라라는 청와대 관계자의 발언까지 알려지면서 용산 집무실 이전이 굉장히 불투명해졌다라는 보도도 어제 해드렸는데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도 후보 시절부터 광화문 집무실을 약속한 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보 공백의 문제를 현 문재인 청와대가 삼고 있는 상황인데요. 알고 봤더니 문재인 정부도 과거 국방부 이전 답사까지 했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함께 보시죠. 2017년 말 용산기지 전부 공원화 위한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이전 필요성이 제기됐고 청와대 국가안보실 관계자 등이 남태령 수방사를 찾아서 현지 답사했었다. 국방부 합참 수용 공간 부족, 이사 건설 비용 등 문제로 동력을 잃었다. 그러니까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어차피 2017년 말에도 현 청와대가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이전 필요성 제기에 대해서 면밀히 들여다봤었다라는 겁니다. 안보 공백 문제 삼아 윤 당선인 집무실 이전을 반대하던 청와대가 국방부 이전을 추진한 사실은 아이러니와 같다라는 지적도 중앙일보는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언론 보도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초기에도 국방부 청사가 한때는 대안으로도 검토된 적이 있었다라는 보도도 현재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이배 의원님, 예. 오늘 첫 돌직구를 찾아주셨는데 현재 네. 민주당 비대위원이시고 하시고 네. 어떻습니까? 지금 안보 공백을 문제로 문재인 대통령과 현 청와대가 집무실 이전을 굉장히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네. 지금 중앙일보의 문제 제기는 안보 공백 우려했는데 현 정부에서도 합참 이전 추진했던 것 아니냐라는 문제의식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제 안보 공백을 우려하는 이유는 성급한 이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준비를 갖춰서 기간을 가지고 차곡차곡 이사를 한다고 하면 문제될 게 없겠죠. 근데 지금 날짜를 딱 못 받고 취임 이전에는 반드시 다 옮기겠다, 청와대 안 들어가겠다라고 선언을 한 순간 굉장히 이제 촉박해지고, 그러니까 돈도 마련되지 않았고 이사 계획도 마련되지 않았고 이사 갈 곳이 연쇄적으로 또 이동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거기에 군부대들은 어디로 갈 건지 아직 계획도 안 짜졌는데 성급하게 이제 이루어지다 보니까 결국은 정치권이나 청와대에서도 이 부분은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다. 돈 문제도 있고 진짜 안보 공백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지금 최근에 북한에서 미사일을 연이을 이제 발사하고 있는 상황에서 하루 이틀이라도 만일 이사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진짜 안보에 중요한 시스템이 가동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예. 굉장히 큰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계획을 좀 차근차근 짜서 진행을 해라. 그리고 취임한 후에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인데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굳이 이거를 이렇게 날짜 못 받고 막 혼자 성급하게 이사하니라고 국민들이 이렇게 불편함 느끼게 하는 것 자체는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있다라는 이제 취지로 얘기했고 그래서 이제 지금 민주당이나 청와대도 집무실 이전에 대해서 원천적으로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꼭 그걸 취임 전일까지 하는 것이 아니라 차분하게 하자. 그리고 예산도 충분히 자기가 취임해서 예비비 확정해서 쓰면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논란도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입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청와대 전면 개방의 경제적 효과가 추산된 보도도 나왔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김수경 교수님, 지금 어디서 추산한 겁니까? 한국경제연구원 자료네요. 어떻습니까? 소개 좀 해주시죠. 이 전국경제인연합회 전경련 아시죠? 네. 전경련의 산하 기관입니다. 이 한국경제연구원이 이제 부산대 경제학부의 한 교수에게 청와대를 전면 개방하면 경제 효과가 얼마냐고 이제 자문을 아마 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 보고서가 나왔거든요. 그 보고서를 보니까 한 1조 8천억 원 정도의 그 수익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계산된 것인지를 봤더니 이 보고서에 따르면 청와대가 전면 개방됐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올 건가를 이제 계산해야 되잖아요. 이 경우에는 청계천이 복원됐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매년 그곳을 찾는지에 준해서 이게 근거로 해서 산출이 예. 된 겁니다. 그래서 한 1,700만 명 정도가 온다고 치고 그 1,700만 명 중에는 외국인도 있고 내국인도 있는데 각각 한 얼마 정도를 사용할 것이다라는 예. 거를 이제 곱해서 한 1조 8천억 원 정도의 이제 수익이 날 것이다,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이제 한 건데 얼마 전에 왜 그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는 예. 또 한 뭐 2천억 원 정도의 또 수익이 발생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보고서를 냈잖아요. 그래서 뭐 얼마가 맞는 거냐라는 것도 지금 뭐 알 수는 없는데 문화관광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복궁을 찾는 사람이 한 1년에 300만 정도니 오. 300만 명 정도가 오면은 청와대도 당연히 들리겠죠. 그러면 이제 그거를 매년 올 때마다 얼마를 사용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을 한 겁니다. 경복궁은 진짜 많이 찾으세요. 특히 명절 때, 요럴 때는 한복 입고 외국인, 내국인, 아이 손잡고 할 거 없이 경복궁이 받을 틈이 없더라고요. 네, 뭐 그 앞에 한복 빌려주는 가게들도 많고 성업 중이잖아요. 굉장히 이제 인기가 있죠. 예. 근데 어쨌든 그게 2천억이든 1조 8천억이든 이런 식의 경제적인 추산을 할 때는 뭐 가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올 것이다라는 가정. 사실 그 가정이 맞을지 아닐지는 알 수 없는데 다만 이제 이거를 꼭 경제 효과로 볼 문제는 아니다. 뭐 네. 청와대를 결국 시민에게 돌려줘서 더 많은 경제 수익이 난다. 2조 뭐 더 많은 수익이 난다고 하면 청와대를 비워야 되고 또 경제 효과가 별로 없다고 하면 청와대를 그냥 지켜야 되고 이런 문제는 아니잖아요. 사실 경제적인 어떤 접근으로 그 청와대 이전을 합리화하거나 정당화할 문제는 사실 아니라고 보고요. 다만 이제 이런 식의 계산이 가능하다 정도로 예.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그런가 하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국정 수행 전망 지지율 조사가 나왔는데 이 리얼미터 결과와 엠브레인의 결과가 조금 상이합니다. 함께 보시죠. 자, 먼저 여러분들이 보실 때의 좌측이 리얼미터가 실시한 여론조사고 여러분들이 보실 때의 우측이 엠브레인 퍼블릭이 실시한 여론조사입니다. 이번에 나온 건 이제 엠브레인 퍼블릭 조사인데 조사 기간을 살펴보면 27일에서 28일, 앞선 리얼미터는 21일에서 25일. 그러니까 조사 기간이 조금 다르죠. 요 엠브레인 퍼블릭이 더 최근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엠브레인 퍼블릭 결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긍정평가가 55%, 반면에 부정평가는 42.6%, 앞서 리얼미터는 부정평가가 49.6%, 긍정평가가 46%, 결과가 좀 상이합니다. 박정하 전 실장님, 네. 요 리얼미터와 엠브레인 퍼블릭의 결과가 좀 다른데 네.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저는 뭐 시점의 차이가 조금 있었고 그다음에 예. 그 인수위 활동 초기에 용산으로의 집무실 이전 건으로 좀 시끄러웠었잖아요. 그 건 때문에 저는 그 앞서 리얼미터 조사가 좀 부정평가가 좀 더 많은 부정에 대한 기대가 더 많은 것으로 좀 나타나고 있는데 점점 더 회복되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5월 10일 날 이제 취임이 되는데요. 인수위도 지금까지 업무 보고를 받았는데 새 정부의 이제 청사진들이 계속 이제 소개가 될 거잖아요. 예. 그리고 고심하고 있는 새 정부를 이제 책임져야 될 여러 인물들의 이제
인물들이 이제 소개가 될 텐데 그럼 저는 국민들의 기대가 좀 올라갈 거라 보고 기존에 있었던 역대 대통령이 요 기간에 있었던 많은 기대치들은 제가 볼 때는 다소 좀 그 기대감이 좀 많은 거품이 좀 있었던 거고 그래서 사실은 우리 역대 대통령께서 처음 초기에 높은 지지율 때문에 다소 국민들과 소통하는 점, 혹여 조심해야 되는 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안이하게 생각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저는 지금 뭐 이렇게 굉장히 높지 않은 지지율이 나오는 게 오히려 당선인 측에서 국민들의 뜻이 어떤지 받아들여야 되는 것, 이번 대선에서 나온 근소한 표차가 어떤 걸 의미하는지, 여야 간의 협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다 돌아볼 수 있는 지표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초기에 너무 높게 나오는 기대치가 나오는 것보다는 오히려 저는 뭐 낫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임기 초기에 너무 높은 지지율은 이게 독이 될 수 있다. 득이 아니라. 그렇죠. 뭐 우리가 그래서 지금까지 이 제왕적 대통령제에서 꼭 말기에 가면 대통령들이 어려워지는 상황이 그래서 오는 것 아닌가. 오히려 저는 여기서부터 차근차근 하나씩 쌓아가는 게 오히려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윤석열 당선인이 밥퍼 봉사, 밥 퍼주는 봉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 현장 가보시죠. 이렇게 또 당선인 신분으로 찾아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많은 지혜와 이 도움을 좀 대주위원님께서 좀 주십시오. 2월에 오셨을 때 저희 명동 우리 그 밥집에 한번 봉사하고 싶으시다고 취임하고 오는 게 더 좋겠다 생각을 했더니 약속한 거니까 빨리 가시라고 그래서 두 번에 나눠서 해야지. 공직에 있을 때도 이렇게 1년에 한 번이나 2번 정도 이렇게 음식 이거 담고 이런 게 한 2시간 서서 하는 거 저는 밥맛이 좋더라고요. 후보 때부터 그런 말이 있었어요. 기자 출신의 김승 교수님. 윤석열 당선인은 적어도 이 밥과 요리에 대해서는 정말 진심이다. 어떤 현장입니까, 이 현장? 밥퍼. 그 지금 명동성당에 명동 밥집이라는 무료 급식소가 생겼습니다. 무료 배식소. 네, 지난해 1월에 열었는데요. 사실 코로나19 때문에 사정이 다들 안 좋아지면서 무료 급식소의 많은 부분이 좀 없어지거나 문을 닫았는데 오히려 코로나19의 때 작년 1월에 이제 그 명동 밥집이라는 걸 운영하기 시작했는데 그 지난달에 그 윤석열 당시 후보였죠. 대통령이 되기 전에 자기가 꼭 한번 와가지고 여기서 봉사를 하겠다라고 지금 서울 대교구 정순택 그 교구장 대주교한테 이제 약속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뭐 자기가 당선이 되든 안 되든 여기 와서 한번 봉사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제 당선이 되었고 주변에서도 빨리 가서 어차피 어려운 시국이고 하니까 좀 봉사를 하는 게 어떻겠냐고 해가지고 지금 3월 30일에 가서 이제 봉사를 한 부분인데요. 어쨌든 지금 윤석열 후보 항상 이렇게 뭔가 밥이나 어떤 음식에 관련돼서 굉장히 이제 진심인 모습을 항상 많이 봐왔잖아요. 저도 예전에 무슨 예능 프로그램에서 그 달걀말이 하는 모습 보고 되게 놀랐었는데 어쨌든 특히 그 여성분들이 계란말이에 많이 이렇게 놀라시더라고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스테인리스 팬으로 들러붙지 않게 계란말이 하는 게 어렵거든요. 근데 굉장히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저렇게 뭐 봉사하는 모습, 뭐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를 지지하든 지지하지 않든 저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는 어쨌든 많은 위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윤석열 당선자가 특정 종교에 이제 어떤 믿고 있지는 않지만 대학 다닐 때 친구들과 함께 이제 성당을 좀 다녔다고 해요. 그래서 3-4명도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어쨌든 여러 종교계에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어려운 분들을 돕는 저런 활동에 함께 하는 모습이 참 보기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가 하면 김건희 여사가 취임식 때 공식 등장한다라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함께 보시죠. 김은혜 대변인이 5월 10일 대통령 취임식은 국민께 공식적으로 인사를 드리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때 김건희 여사가 나올 가능성을 타진 중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럼 취임준비위원장 박주선 위원장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대통령 부인의 취임식 참석은 당연한 것이다 라고 공식적으로 김건희 여사가 취임식의 모습을 드러낼 것에 대해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첫 소식 살펴봤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주제, 이슈, 논란,
시작할 텐데 앞서서 청와대는 대통령의 영부인 의상, 의전비 특활비 논란이 일자 해명을 한 바 있습니다. 다 사비로 구매했다. 더 나아가서 탁현민 비서관은 카드 결제했다, 사비로 라고까지 얘기했는데요. 그런데 영부인의 의상 구매와 관련해서 영부인을 보좌하는 보좌 직원 남녀가 현금으로 구매하고 갔다라는 증언들이 나와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주제부터 공개하겠습니다. 현금 결제 증언들, 여사의 빚 11억. 자, 이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탁현민 비서관의 이야기로 이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개사료도 다 영부인이 직접 샀고 의상도 카드로 구매했다. 그러니까 특활비는 영부인의 의상 구매에 쓰이지 않았다라는 주장인 겁니다. 들어보시죠. 개사료값도 대통령이 직접 부담하시는 개인의 사비로 산 옷에 대해서 그것이 마치 특활비로 활용된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죠. 그럼 지난 5년간 김정숙 여사의 의상 구입을 위해 특활비가 쓰인 적이 전혀 없다. 예, 한 푼도 없습니다. 그러면 사비로 산 그 내역을 좀 공개해라. 또 이렇게 문자를 주시는데요. 그러면 그 2548님 옷장을 제가 궁금해한다고 그냥 열어봐도 되는 건가요? 그 집에 가서? 모든 그 기간 동안 구매한 의류나 장신구는 다 사비로 구매한 것이다. 카드로 직접 예, 구매했다는 맞습니다. 얘기도 있던데. 물론 사비가 카드로 구매했다는 얘기죠. 사비로 구매됐고 카드로 구매됐다. 탁현민 비서관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누비장인 A씨, 장인이죠, 장인. 김 여사가 2017년 영부인 된 직후 수행원 2명과 찾아와 총 700만 원어치의 한복을 맞춰갔다. 결제는 전액 5만 원권 현찰로 비서관이 봉투에 담긴 돈을 건넸다라고 조선일보는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 한복 장인의 주장에 따르면 2017년 영부인이 된 직후 수행원 2명, 남녀 수행원 2명과 함께 찾아와서 700만 원어치의 의류를 맞추고 전액 5만 원권 현찰이 담긴 봉투를 비서관이 건넸다라는 주장인 겁니다. 자, B씨 수재화 장인도 이런 증언을 합니다.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김 여사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차례에 걸쳐서 각각 구두 9켤레와 6켤레를 샀다. 2번 모두 역시 동일한 증언이에요. 현금이 담긴 봉투를 제시했다라고 증언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한복도 구두도 현금으로 지급이 됐다라는 겁니다. 조선일보 보도라는 것 저희가 출처 밝혀드리고 저희 채널A의 취재 결과도 내용이 상당히 유사한 증언들이 확보가 됐습니다. 우리 성혜란 기자의 취재 내용 보시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김정숙 여사가 해외 순방 때 입은 옷입니다. 평창올림픽 마스코트 수호랑을 떠올리게 하는 백호랑이 자켓과 2017년 방미 당시 입은 푸른숲 자켓 등은 파리 패션쇼 출품 경력이 있는 국내 유명 패션 디자이너의 작품입니다. 김 여사가 순방 전 해당 디자이너의 패션쇼 출품작 가운데 마음에 드는 옷을 정하면 디자이너가 순방 취지를 살려 일부 재가공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김 여사의 순방 의상을 만든 디자이너 A씨는 남녀 직원이 번갈아서 옷을 가지러 왔다며 해당 옷은 청와대에 보관하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습니다. 옷은 맞춤형으로 한 벌만 제작하고 가격도 고가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A 디자이너는 옷값은 정액으로 받았다면서도 구체적 가격이나 결제 방식은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표절 논란이 일었던 표범 모양 브로치에 대해선 장신구 디자이너의 작품을 내 콜렉션에 포함시켰고 그걸 본 김 여사가 선택했다며 해외 명품 표절작은 아닌 걸로 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여사의 구두를 제작한 수재화 장인은 자신이 취임 초기 김 여사 신발 6켤레와 문재인 대통령의 슬리퍼 등 10켤레를 만들어 팔았다고 말했습니다. 한 켤레에 25만 원에서 30만 원씩 청와대 직원이 카드와 현금으로 결제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경찰은 시민단체가 김정숙 여사를 고발한 사건을 서울경찰청 반부패 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채널A 뉴스 성혜란입니다. 자, 저희 채널A 기자가 확인해 본 바에 따르면 영부인이 입었던 옷은 굉장히 고가의 유명 디자이너가 직접 리디자인을 한 작품이고 정액제로 그러니까 깎아주는 디스카운트 없이
정액제로 지불받았다. 그 옷은 현재도 청와대에 있다. 그러니까 영부인이 가지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앞서 조선일보 등의 보도에 따르면은 한복과 구두 등은 남녀 수행원, 보좌관, 직원들이 와서 현찰로 건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앞서 탁현민 비서관은 사비로 카드로 결제를 했다라고 주장을 한 바 있습니다. 검찰 출신의 김광삼 변호사님, 뭐랄까요? 탁현민 비서관이 얘기했던 것, 청와대가 밝혔던 것과 옷을 팔았던, 디자인했던 분들, 저희들이 취재했던 내용들 사이에 좀 온도 차이가 좀 있어 보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제 처음에는 그 영부인의 옷과 관련해서 이렇게 논란이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계속 언론 보도랄지 이제 청와대 입장이 나오는 걸 보면 좀 굉장히 오히려 의혹을 좀 증폭시키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이제 처음에 시작 자체가 야당의 공격이랄지 보수 커뮤니티에서 공개한 게 아니에요. 납사지 연맹에서 공개하라고 했는데 공개 안 했고, 그 법원까지 갔잖아요. 법원에서도 이건 국가기밀이 아니니까 공개하라고 법원에서 판결을 내렸어요. 그러면 지금 청와대 주장 그대로라고 한다면 사실은 재판 과정에서 아니면 재판을 졌으면 공개 못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근데 계속적으로 공개를 안 하면서 특활비에 대해서 공개한 전례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2015년도에 새정치민주연합인가요? 그때 대표일 때도 공개하는 게 맞고 허투루스에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계속 해왔기 때문에 왜 공개를 하지 않는가? 그러면서 불구하고 약간 모순적인 이야기죠. 사비인데 카드로 다 결제를 했다 얘기를 하는데 또 뭐 특활비와 관련해서는 국가 기밀이다, 안보에 관한 사안이다, 이렇게 모순된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좀 이해하지 않는 측면이 또 있죠. 자, 사비로 카드로 구입했다고 했는데 지금 언론 보도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이게 사실인 걸 전제로 얘기하는 겁니다. 자, 옷을 맞추러 갔고 대금을 지불하는데 5만 원짜리 지폐로 한 700만 원 지급해요. 수백만 원이죠. 700만 원이 넘으면 고가죠, 굉장히. 아니, 그리고 또 뭐 코트에 300만 원을 지급해요. 그 옆에 비서가 따라가서 봉투에 5만 원짜리 넣어갖고 지급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특활비가 대부분이 현금으로 결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카드로 계산한다고 한다면 김정수 여사의 지갑에서 카드를 빼서 바로 계산하면 되는데 왜 비서가 따라가가지고 왜 현금으로 이걸 주냐 이거예요. 우리가 편의점에서 생수 한 병 살 때도 다 카드로 계산합니다. 국민들이 전부 다. 그러면 김정수 여사는 이런 걸 항상 대비해서 문재인 대통령 월급을 받으면 그 돈을 현금화 했다가 이걸 주는 것인지. 근데 이것도 사실은 공직자로 받지 않아요. 왜냐하면 물론 현금 영수증 처리를 당연히 하겠지만 카드를 써서 그게 세금이 전부 다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그런 역할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약간 뭐 이제까지는 부정적이다, 약간 의구심이 들었어요. 왜 현금으로 지금 나온 내용만 봐더라도 1,000만 원 이상이 지급됐거든요. 근데 이걸 왜 5만 원짜리 지폐로 이걸 지급을 했을까? 그러면 지금 청와대에서 특활비는 밝힌 전략이 없다고 얘기하는 것이 거짓말이 아닐까, 그런 의구심을 국민의 한 사람은 드는 거예요. 그래서 뭐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정말로 떳떳하고 특활비 쓰지 않았다고 하면 당연히 공개를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 자꾸 가짜 뉴스다, 뭐 상처 입히려고 하다, 그런 논리로서 방어하는 것은 지금 맞지 않다. 지금 이 상황에서는. 그러면 결과적으로 구체적 사실관계를 밝히는 것이 김정수 여사를 위해서 또 청와대를 위해서도 바람직하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저희가 이런 보도를 하는 취지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드리면 뭐 영부인의 사생활을 캐서 상처를 주기 위해서라는 목적이 전혀 아니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건 법원이 청와대의 특활비 내용과 영부인의 의상 구입비, 의전비 내용 일부를 공개하라라는 판단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청와대가 이에 불복하면서 항소를 했기 때문에 불거진 논란이고, 그 과정에서 청와대는 영부인의 많아 보이는 고가의 의류를 다 사비로 구매했다라고 했는데, 현장에 이제 직원들은 그 구매 과정에서 수백만 원의 현금이 전달됐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지금 거기서부터 이야기가 지금 이렇게 시작됐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분명하게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최입의 비대위원님, 그러면 청와대의 주장대로라면, 청와대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수백만 원의 옷값은 다 여사의 사비여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지금 이제 사비로 사용됐고 그 사비를 현금으로 쓸지 카드로 쓸지는 솔직히 쓰는 사람의 마음이죠. 그러니까 현금으로 썼다고 해서 그게 사비가 아닐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도
좀 무리한 지금 해석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럴 수 있죠. 예, 그러니까 특히나 뭐 예를 들어서 뭐 개인적으로 저도 신용카드를 쓰지만 신용카드 한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저렇게 큰 금액을 계산할 때는 오히려 현금으로 찾아가지고 계산하는 게 편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안 그러면은 신용카드 회사에 전화해서 일시적으로 한도 올려달라고 하고 하는 불편함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여러 그런 측면에서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들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마치 현금을 썼으니까 부적절한 돈을 쓴 것 같이 계속 이렇게 좀 분위기가 몰아가는 부분은 적절하진 않은 것 같고요. 맞아요. 단정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지금 이제 김 변호사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 특활비 사용이 적절했느냐입니다. 근데 이제 저도 이제 2018년도에 국회에서 우리 그 야당 시절에 우리나라 정부에서 쓰는 특활비 다 깔아. 다 면밀히 국민들이 봐야 되지 않냐 했는데 이제 다 안 보여줬죠. 왜냐면은 특활비라는 게 이제 정보나 수사 그리고 이제 외교 안보에 관련된 사안들의 예산으로 책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민감한 요소들이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또 제한적으로 보여주려고 그거를 또 작업을 하려면은 이게 또 작업이 만만치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제 일정 정도의 특활비의 예산을 깎아가자. 점점 이런 것들을 줄여가고 대신 이제 특활비 말고 특정 업무 경비라고 있습니다. 이제 특정 업무 경비는 특활비와 달리 거기에 사용 내역이라고 하는 걸 영수증을 증빙을 다 붙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후적인 검증이 가능하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가 특활비를 줄여가면서 좀 더 투명하게 할 수 있는 특정 업무 경비로 늘려가는 제도적인 방안을 마련하자라고 해서 그런 내용들이 계속 꾸준히 돼서 특활비가 줄여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청와대에 지금 특활비를 이제 그 공개하라는 일단 법원 1심 판결은 나왔지만 그렇게 되면 어느 순간 검찰이나 경찰이나 또 외교부 그리고 특활비 가장 많은 곳이 결국 국정원인데요. 국정원까지 공개하라는 식으로 이제 간다고 하면 이거는 우리나라의 그 안보나 아까 전에 말씀드린 수사 정보의 문제에 있어서 너무 많은 부분들이 노출될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청와대 입장에서는 끝까지 법원에 최종 판결까지 받아보자라는 취지로 저는 갔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심 판결만 가지고서 지금 공개하지 않는 것 자체를 마치 김정숙 여사의 무슨 사생활 비용을 숨기려고 하는 것처럼 지금 몰고 가는 거는 너무 이제 그 건너짓기 식의 지금 좀 보도들과 추측이 너무 난무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만약에 대법원의 판례까지 받아보자라는 선의의 취지라면 요 옷값과 관련해서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하는 해버리면 앞뒤가 또 안 맞기 때문에 근데 청와대 좀 한번 어떻게 나올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사비로 썼으면 청와대에 어떤 기록물이 되지 않죠. 본인의 그냥 생활비 사용한 건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자료가 남을 수도 없는 거고요. 그래서 말씀대로 이게 특활비로 진짜 사용했다면 뭐 대통령 기록물로 남고 뭐 그게 어느 정도 보정 기한이 지나면 또 공개가 될 거고 그게 최종적으로 또 소송을 통해서 법원이 이제 판단을 해준다면 뭐 그거는 시간이 지나면 또 국민들이 확인할 수는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합니다. 한마디요. 법원에서는 국가 기밀이랄지 안보에 관한 사항이면 이걸 공개하지 하라고 안 해요. 이번에 법원 판결 자체는 국가 기밀이나 안보에 관한 사항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못을 박은 거예요. 법원 자체가 뭐 국정원이랄지 아니면 뭐 외교부랄지 이런 거에 대해서 만약에 소송이 들어온다고 해서 특활비를 다 공개하라고 하진 않아요. 그중에서 국가 기밀과 안보에 관한 사항은 제외를 시키기 때문에 사실은 뭐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뭐 대한민국의 전체 관련된 기관들이 이거 안보와 기밀에서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냐. 근데 그렇지 않죠. 판사는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판결을 하는 거예요. 그렇군요. 또 하나의 온도 차이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왔던 논란은 카드로 결제했다, 사비로 썼다. 그런데 수백만 원어치의 옷이 구매되는데 5만 원권 현금으로 남녀 수행원이 전달했다라는 장면을 봤고 두 번째 온도 차이는 이제 고민정 의원이 박정아 대변인님 여사는 굉장히 검소한 분이다. 바느질도 하고 스카프로 블라우스를 만드는 것도 자기가 몇 번 봤다. 굉장히 검소하다라고 말했던 것과 수백만 원어치의 유명 디자이너의 옷들을 사비로 현금으로 결제했다라는 것 차이에 온도 차이가 좀 상당해 보여요. 물론 뭐 모든 옷을 다 만들어서 입어라 뭐 이런 취지는 아니겠으나 적어도 고 의원이 밝혔던 건 스카프로 블라우스를 만들 정도면 그 대단한 실력 아닙니까? 그럼요. 실력도 대단하고 사실은 뭐 검소하다고 김정숙 여사께서 검소하다고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얘기를 많이 했을 수도 있는데요. 글쎄 고민정 의원이 본인이 보고 싶은 것만 봤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우선은 이게 지금 스카프를 갖고 이렇게
고쳐 쓰실 정도의 분인데 사비로 한복을, 그것도 굉장히 명인의 한복을 이렇게 여러 벌, 그다음에 브로치, 그다음에 다른 뭐 구두 뭐 이런 것들을 충분히 뭐 대통령 수입이 좋으니까 그럴 수 있다고 쳐요. 예. 근데 자, 청와대가 이 건에 대해서 해명을 하려면 애초부터 이건 국가 기밀에 관한 문제라기보다는 다 김정숙 여사께서 사비로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했으면 이 논란이 여기까지 이렇게 크게 오지 않았어요. 애초에는 왜 국가 기밀이라고 얘기하고 이제 와서 사비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보면은 소위 말하는 탁현민 비서관의 진술이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카드로 했다는데 카드가 아니라 현금이라는 거 아니에요. 두 번째는 그 논란이 되고 있는 치타인지 호랑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브로치가 뭐 갖고 계시던 거를 꺼냈다고 하는데, 저희가 지금 리포트 보는 것처럼 어떤 디자이너가 그 옷 하시면서 같이 줬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럼 이것마저도 탁 비서관이 얘기를 좀 잘못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자, 일반인이, 저도 그래요. 다만 요만큼이라도 소득공제 받으려고 가급적 카드 해요. 현금 결제 안 해요. 뭐 그래서 요만큼이라도 소득공제 받아서 다만 몇만 원, 다만 몇십만 원이라도 이 세금 깎아보려고 하는데, 김정숙 여사께서 제법 많은 그 대통령의 월급을 받아서 사용을 하시는데 소득공제 좀 받아야 뭐 세금에도 덜 낼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안 하고 700만 원, 1000만 원 뭐 이런 거를 현금으로 쓰셨다? 제 의원 말씀하시는 것처럼 한도가 초과돼서 그럴 수도 있다 쳐. 근데 한도가 초과되면 그때 초과되는 걸 알지, 내가 한도가 초과될 걸 미리 알고 가서 현금으로 뽑아가서 특활비로 계산을 현금으로 계산한다? 이게 납득하기가 우선 어려운 부분 아니야. 마지막, 뭐 조금 본론하고 좀 다를 수 있는데요. 계산을 하고 뭐라고 해명을 하면 1, 2부속 실장이 와서 왜 해명을 하지? 저는 탁현민 비서관이 왜 여기서 네가 나와 뭐 이런 식의 등장이 왜 필요한지 잘 모르겠어요. 건건이 뭐가 있으면 탁 비서관 나와서 뭔 얘기하는데요. 대한민국 대통령의 의전 비서관이 글쎄 그저 김정숙 여사님 그 옷에 입고 한 계산 어떻게 했는지 그런 건 해명하러 많이 여기저기 나오는 게 본인의 임무라고 생각하는지 저는 납득하기가 어려워요. 어쨌든 청와대가 이 건에 대해서 이 논란이 커져가고 좀 줄이고자 하면은 카드 내역 다 내놓으면 되잖아요. 그리고 계산했던 거 기억해서 김정숙 여사님 아니면 관련됐던 누군가가 얘기해 주면 되는데 왜 그런 건 하나도 없이 국가 기밀이 없고 이제 와선 사비니까 알아볼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 논란이 커져서 이만큼까지 왔는데 또 청와대가 국민들을 너무 무시하고 우롱하는 처사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탁현민 비서관 말고 이 영부인의 의상 논란과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이런 건 다 가짜뉴스다라고 방어하는 분이 한 명 더 있습니다. 방송인 김어준 씨입니다. 이야기 들어보시죠. 그럼 특활비로 지출한 사례가 안 나오면 본인은 뭘 반납할 겁니까? 윤석열 당선자가 검찰총장 시절 147억 특활비로 부인의 옷을 구매한 사례가 나오면 김건희 씨에게 달려가서 특활비로 옷을 구매하지 않았다는 걸 입증하라고 할 겁니까? 안 할 거죠, 아무도. 대신 저한테 그런 정황과 증거를 대라고 할 거 아닙니까? 이제 곧 퇴임할 권력이라서 만만한 거예요? 당선자는 무서운데? 자, 이런 주장을 김어준 씨는 하기도 했습니다. 자, 전희옥 전 의원, 이준석 대표 등도 SNS에 입장을 냈는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전희옥 전 의원, 영부인의 옷장, 남의 옷장 아니다. 국가 행사를 위한 국민의 옷장이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이준석 대표입니다. 박근혜 정부 특활비에 민감하게 반응했던 문재인 정부 2기에 반례가 나오지 않기를 기대한다. 특활비 지출 사례가 나오면 모든 옷 구매 내역을 공개하고 옷을 다 반납하고 가야 한다. 옷 반납하라. 라는 국민의힘 대표의 비판까지 나왔습니다. 김소연 교수님, 이 논란이 되니까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고요? 네, 이제 그 김정숙 여사를 한 그 시민단체가 이제 횡령 혐의 등으로 이제 경찰에 고발을 하면서 수사가 착수가 돼가지고 이제 반부패 사건을 담당하는 이제 그 부서에서 지금 수사에 착수를 했다는 건데요. 사실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여사의 옷값을 어느 정도 그 공금으로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뭐 중요한 자리에 갈 때 굉장히 고가의 옷이 필요할 때가 있는데 그거를 전부 개인의 돈으로만 사라고 하는 것
것도 좀 무리라는 생각이 들어서 뭐 국민의 세금으로 사용할 수도 있는데 문제는 그 사용된 내역을 국민들이 알고자 할 때 당연히 밝혀야 되는 것이죠. 네. 그런데 지금 좀 혼돈되는 게 뭐냐면은 납세자연맹이 당초에 밝히라고 했던 게 특활비 내역 공개하라. 두 번째가 김정숙 여사의 옷값이 청와대 예산에 잡혀 있다면 얼마나 잡혀 있고 어떻게 집행되는지 이 두 개를 따로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법원에서 첫 번째로는 이제 특활비 공개하라고 했고 두 번째 이 옷값이 이제 어떻게 사용됐는지를 밝히라고 했을 때 청와대가 뭐라고 했냐면 청와대 예산에 잡혀 있지는 않지만 부대 경비에 들어가기 때문에 최소한의 차원에서 지원을 하고 있다고 인정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청와대가 당초 여사의 옷값이나 액세서리 값이 지원된다고 인정을 한 셈입니다. 예. 그러니까 당연히 국민은 그거 알려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갑자기 특활비랑 막 섞어버리면서 특활비에서는 한 푼도 안 냈다라고 얘기하는데 좋아요. 특활비에서 한 푼도 안 냈다는 거 인정한다 치면 그 청와대가 당초에 해명할 때 우리가 최소한의 부대 경비에서 여사의 옷값을 지원한다고 인정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개하라는 말이죠. 근데 갑자기 이 둘을 막 섞어버리면서 특활비에서 안 썼다는 식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탁현민 비서관은 뭐 사비로 다 썼다. 김호준 씨와 이런 주장도 나오고. 그럼 사비로 썼으면 당초에 청와대에서 지원한다는 얘기를 했으면 안 되는 거죠. 다 사비로 낸다.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 경비에는 어디에도 안 잡혀 있고 지원한 내역도 없다고 했어야 되는데 당초에는 지원한 내역이 있다고 했거든요. 그래놓고 이제 와서는 다 사비로 지출됐다고 하니까 계속해서 말이 안 맞기 시작하면서 점점 의혹은 커져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여사의 뭐 사생활, 뭐 옷장을 들여다볼 수 있느냐 이런 문제는 정말 그 본질을 호도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갑자기 국민들을 다 관음증 환자를 만들어버린 거거든요. 우리는 그 여사님의 옷장이 궁금한 게 아닙니다. 어쨌든 세금으로 옷을 샀다니 그것도 인정할 수 있으니 얼마를 어떻게 썼는지는 적어도 알려달라는 건데 그것조차도 할 수 없다고 하면서 이게 국가 안보와 기밀이라는 식으로 이상하게 섞어버리니까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분노할 수밖에 없는 거죠. 김호준 씨는 조금 전에 곧 퇴임할 권력이라 만만하냐라고 얘기했는데. 아니 세금을 낸 사람이 지금 이게 만약에 권력 초기에 생겼어도 저는 주장할 것 같아요. 여사님이 그렇게 공금으로 세금으로 만약에 어디 가실 때 옷을 산다면 인정할 수 있다. 중요한 자리 가시니까 좋은 옷이 필요하겠죠. 한복 같은 거 얼마나 비쌉니까? 개인이 다 살 수 없어요. 하지만 어느 정도의 어떤 옷값을 국민의 세금으로 썼다는 그 내역 자체는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고 첫 번째. 두 번째로는 문재인 정부가 그동안 처음에 출범할 때 박근혜 정부가 특활비 굉장히 비밀스럽게 썼고 이런 거 다 공개해야 된다고 얼마나 입찬소리를 했습니까?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믿었던 거죠. 아, 특활비가 굉장히 부정하게 혹은 비밀리에 사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는 굉장히 투명하게 사용하겠구나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건 다 국가 기밀이기 때문에 밝힐 수 없다고 한다면 박근혜 정부랑 다른 게 도대체 뭡니까? 그래놓고서 왜 박근혜 정부와는 DNA가 다르다라는 얘기를 항상 해왔던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지적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청와대는 특활비에서는 여사의 옷 구매가 한 푼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자, 논란은 계속될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 마침 이 공직자들의 재산 변동 내역이 공개가 됐는데 문재인 대통령과 영부인의 재산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함께 보시죠. 자,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가 됐죠. 요때에 맞춰서 마침 5년간 재산이 3억 증가, 생활비만 13억 썼다. 2021년 말 기준 문 대통령의 재산 21억 9,100만 원이 신고가 됐습니다. 취임 전에는 18억 6,400만 원인데 결론적으로 3억 2,700만 원가량 재산이 증가를 한 셈입니다. 수입 지출 내역도 5년간 공개가 됐습니다. 월급과 이제 책 인세 등 19억 8,200만 원의 수입이 났어요. 그러니까 5년간 수입이 19억 8천인데, 그러니까 20억가량 수입인데 재산은 3억 얼마밖에 증가가 안 했던 거죠. 세금으로 3억 3,500만 원이 쓰였고 생활비로 13억 4,500만 원이 지출됐다. 그러니까 5년간 문 대통령 내외가 생활비로 13억 4,500만 원을 쓴 셈입니다. 5년간 생활비 13억이면 꽤 큰 비용이죠. 자, 그 가운데 김정숙 여사가 사인 간의 채무도 공개가 됐습니다. 11억 원을 빌렸다라는 내용입니다. 이건 어디에 쓰였을까요? 영부인의 12월 31일 기준 채무 11억 원이 집계됐습니다. 사인 간 채무로 신고가 됐고요. 문재인 대통령도 농협은행에서 대출금 3억 8,873만 원을 받았습니다. 대통령도 농협은행에서 우리처럼 다 대출 받는군요. 자, 근데 흥미로운 건 김정숙 여사의 사인 간의 채무 11억 원입니다.
청와대는 지금 짓고 있는 사저 신축 자금 대출 한도 모자라서 11억 원을 사인간의 채무로 충당했다라고 해명했습니다. 11억 원을 빌려준 인물은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이다. 최근 매곡동 집을 매각해서 모두 갚았다. 이자도 당연히 지급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 하지만 채권자 구체적 이자율, 이자 지급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또 한 가지 흥미로운 대목은 기존에 있었던 양산의 저택을 팔았고 그 돈으로 영부인이 사인에게 빌린 11억 원의 빚을 갚았다라고 해명을 했는데 그 기존에 있는 자택은 얼마에 팔렸는지도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취임 전 거주했던 양산 사저 많은 언론에서 공개됐었죠. 지난달 26억 1,662만 원에 직거래로 매각이 됐습니다. 부동산을 끼지 않고 직거래로. 2009년 8억 7천만 원에 대통령이 매입을 해서 17억 4,662만 원의 시세 차익이 났습니다. 매입자는 누구인지 현재 확인이 되지 않고 직거래다라는 방법도 굉장히 좀 독특합니다. 결국 26억에 팔았으니까 17억의 시세에서 당연히 11억 원의 사인간의 채무 빚은 갖고도 남은 금액인 거죠. 청와대 관계자, 문 대통령은 시세대로 자연스럽게 팔았다. 부동산 관계자, 주변에 시세 상승 요인이 없어서 매우 비싸게 팔린 셈이다 라고도 한 부동산 관계자는 한국일보에 얘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광삼 변호사께서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대통령 내외의 재산 증가가 한 19억이 좀 넘는데 20억 정도 되는데 5년간 생활비가 한 13억 4,500. 그리고 영부인의 채무는 사인에서 11억인데 대통령의 양산 사저가 한 20몇 억에 팔려서 이렇게 변제되는 과정 어떻게 보셨습니까? 구체적인 뭐 생활비 내역이랄지 이런 걸 보기가 힘드니까 뭐 저희가 뭐 그렇게 하셨는가 보다 이렇게 네. 얘기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냥 저는 이게 쭉 거래 이 내용을 공개된 걸 보면서 이거 뭐 문제를 삼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좀 궁금한 게 좀 몇 가지가 있죠. 어떤 거요? 일단은 11억을 신축하는 데 있어서 이제 아마 잠시 매곡동 사저 팔고 나서 이제 자금에 어떤 간격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예. 11억을 좀 빌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야 역시 대통령이니까 11억 정도는 그냥 빌려줄 수 있는 거구나. 그런데 이 빌려준 사람이 누구냐?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뭐 특별한 관계가 있나 이런 좀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다음에 직거래로 팔았다고 그러잖아요. 예. 그럼 직거래로 팔았다고 하면 뭐 시세에 비해서는 조금 약간 높게 팔았다고 하니까 그럼 누군가 좀 배려를 해준 게 아니냐. 과연 그게 누구일까? 일단 11억 원을 누가 빌려줬을까? 그리고 네네. 그리고 이자를 집을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가 받았을까? 좀 궁금증이에요. 이자는 줬다고 청와대가 지금 얘기했으니까 뭐 이율은 얼마일까? 이건 좀 궁금할 수 있죠. 그다음에 집을 누가 샀느냐? 그렇지 누가 샀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제 저도 사실은 이제 집이 있어요. 예. 그런데 작년에 예. 한 1억만 대출을 받고자 했어요 담보로. 예. 근데 어느 은행에서도 대출을 안 해주는 거예요. 예. 사실은 집 자체가 지금 굉장히 고가잖아요. 서울에 예. 있는 집은, 강남에 있는 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나를 담보로 잡고 1억만 빌리겠다고 하는데 모든 기관에서 노를 하는 거예요. 김광삼 변호사님 급전이 필요해서 예, 이런 걸 예. 알아봤는데 대출이 막혔다. 제가 아주 정말 거래를 주거래하는 은행에서도 예. 위에다 보고를 했는데 네. 안 된다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김광삼이 하더라고요. 하면 안 된다. 예. 그래서 뭐 나 같은 사람이 안 되면 더군다나 저는 이제 구주택이잖아요. 신주택이 아니고. 예. 그럼 나 같은 사람이 안 되면 국민들은 자산이 있어도 대출을 어떻게 받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뭐 문제가 있다 그런 취지가 아니고 어떤 이런 거래 과정에 있어서 약간의 뭐 궁금증 이런 걸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최비해 비대위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니 지금 우리 김 변호사님이 아마 작년에 그 우리 대출 규제가 굉장히 강하게 들어가는 시점에 맞아요. 아마 이제 대출하시려고 해서 안 된 것 같은데. 예. 근데 이제 솔직히 뭐 대통령이 사저를 짓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자금이 필요했고 그리고 충분히 기존의 주택을 매각해서 그 비용을 댈 수 있었기 때문에 뭐 이런 전후 과정을 알면은 저는 물론 뭐 금융기관에서도 대출을 할 수 있겠지만 솔직히 또 그렇게 그 대통령이 일시적인 자금을 쓰기 위해서 거액의 대출을 해줬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또 나중에 또 시끄러워질 수도 있으니까. 그렇군요. 예, 그냥 제가 보기에는 좀 자금력이 있는 지인이 있다면 그 지인을 통해서 충분히 저는 뭐 일시적으로 대출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지금 그 기존의 이제 주택을 매각을 해서 뭐 누군지 모른다 하지만은 뭐 지난달 매입했으니까 등기가 곧 될 겁니다. 등기되면은 누군지 다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군요. 예, 뭐 실명으로 다 거래하니까요. 그래서 뭐 그런 부분은 이제 너무 이제 의혹을 또 만들어내는 또 억지 같은 부분이 있는데 네. 뭐 이런 거 다 투명하게 공개가 되고 이후에도 네. 이런 자금을 솔직히 대통령이 문제가 되게끔까지 처리를 하실 분은 아닐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그냥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정도로만 팩트만 확인하고 넘어가는 걸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박정아 전 대표님께서 청와대에 계셨으니까 제가 되게 궁금한 게 있는데 저희들 뭐 대출 받으려면 주택담보대출 받더라도 아니면 뭐 전세자금 대출 받더라도 서류를 되게 많이 넣잖아요. 그렇죠. 저만 해도 뭐 원천징수 영수증 떼와라, 재직증명서 떼와라, 또 뭐 전세계약 거 첨부해라, 뭐 굉장히 많은데 대통령이 지금 농협은행에 한 3억 얼마 대출을 받았잖아요. 그거는 궁금해서 대통령이 직접 가서 농협 직원이랑 이렇게 대출 담당자랑 합니까? 아니면 농협 직원이 나오겠지. 네. 근데 원천징수 영수증도 이런 것도 다 됩니까? 대한민국 대통령인데? 됐죠. 해야죠. 아, 다 돼요? 네. 그러니까 아마 청와대 연풍문에 보면은 그 농협 출장소가 있을 거예요. 있어. 거기서 아마 예. 도덕실 직원이나 아니면 뭐 이렇게 처리를 했을 걸로 추정해요. 다만 그 보면은 조금 그 청와대 직원들은 금리 우대 혜택 같은 거 좀 있어요. 그래서 대통령도 0.1% 정도 금리 우대 혜택을 받지는 않았나 싶은 생각은 드는데 뭐 그런 대통령이라고 무이자로 빌려주는 거 아니다? 아 그럼요. 뭐 다 이제 이자 줘야죠. 근데 저는 퇴임하는 대통령께서 그리고 지난 5년 동안 우리가 우리 사회에서 좀 없어져야 되는 여러 가지 적폐에 대해서 누차 말씀하셨던 대통령께서 뭐가 이렇게 명료하지 않은 것들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김정숙 여사의 옷값도 그렇고 지금 뭐 재산신고 내역도 그렇고 좀 명료하지 않은 것들은 국민들이 그래도 이해할 수 있게 납득할 수 있게 설명을 좀 해주시고 가는 게 맞지 않나. 하루하루가 지금 우리 대한민국 역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떠나시는 대통령께서 정리를 명료하게 해주고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부분에서 충분히 다 설명을 주시는 게 옳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자꾸 이렇게 의혹이 커져가는 거는 저는 뭐 모두에게 좋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다양한 의견들 들어봤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세 번째 이야기 시작을 하겠습니다. 주제부터 공개합니다. 지난해에 얼마나 말이 많았습니까? 이 공수처 관련해서 특히 뭐 특정 인물에게 황제 조사에 의전을 베풀었다라는 의혹도 김진우 공수처장을 중심으로 제기된 바 있었고 그 과정에서 공수처가 관용차 1호차, 2호차 뭐 거짓말 해명 의혹까지 지금 제기됐었는데 어제 대통령 인수위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김진우 공수처장의 거취 표명을 요구하는 국민의 여론이 있다. 자, 그 얘기 들어보겠고요. 그보다 앞서서 김진우 공수처장이 청문회 당시에 본인이 약속했던 발언도 저희가 한번 다시 찾아봤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 공정성은 공수처의 생명선, 생명줄 같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것이 훼손이 되거나 아니면 중립성, 독립성, 공정성, 수호에 대한 의지가 공수처장에 의해서 좀 상당히 의심된다. 그렇게 되면 저는 공수처는 지속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지적하면서 김진욱 처장에 대한 거취에 대해서 입장 표명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고 하는 국민적 여론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공수처의 국민적 신뢰는 거의 바닥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뭐 거취를 압박하거나 그런 게 아니고 공수처가 기대에 너무 미흡했다라고 하는 비판 여론이 있고 책임은 공수처장도 좀 있는 것이 아니냐.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위공직자 수사처가 과연 설립 취지에 맞게끔 잘 냉철한 어떤 포청천으로서의 역할을 해왔다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정치적 중립성 등에 굉장히 문제가 있다라고 보십니까? 어쩌면 전문성에도 문제가 있다라고 보십니까? 국민 여러분이 어떻게 판단하실지가 상당히 좀 궁금합니다. 인수위에 간담회를 가졌는데 과연 공수처는 뭐라고 답변을 했을까요? 함께 보시죠. 자, 김진우 공수처장의 거취 표명을 요구하는 국민적 여론이 있다. 공수처에 대한 국민적 신뢰는 바닥이다. 라는 이 메시지를 공수처장에게 우려 전달하겠다라고 공수처가 인수위에 밝혔습니다.
내부 견제 장치를 만들어서 열심히 하겠다라고 인수위에 이야기를 했어요. 앞서서 김진욱 공수처장은 직원들에게 끝까지 소임을 다하겠다라고 사퇴는 없다라는 의사를 밝힌 바 있었습니다. 현재 인수위와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을 두고 마찰 아닌 마찰, 충돌 아닌 충돌을 빚고 있는 대목도 보도되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공수처법 24조는 독소조항이다. 폐지하겠다. 24조는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 범죄 인지 경우 이를 공수처에 통보해야 되고 공수처장이 이첩 요구 있을 경우 응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검찰에서 수사하고 싶어도 공수처가 가져가면 못하게 되는 이 조항은 독소조항이다. 즉 정권의 입맛에 맞게끔 공수처가 범죄 수사를 막을 수도 있고 재개할 수도 있다라고 윤석열 당선인은 비판을 해왔습니다. 인수위, 수사 지연 우려, 공수처장의 자의적 권한 행사가 위험하다. 공수처는 공수처 존립의 근거가 되는 조항이다. 충돌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검찰 출신의 김광삼 변호사께서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자, 김진욱 공수처장의 거취를 표명하는 국민적 여론이 있다. 물러나지 않고 끝까지 버티겠다. 그리고 독소조항이다, 독소조항 아니다. 지금 뭐 공수처장의 거취를 두고서도 약간 뭐 충돌 아닌 충돌, 이견 아닌 이견, 저 독소조항 논란을 두고서도 충돌 아닌 충돌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공수처 관련해서는 지금 세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 예. 첫째가 이제 정치의 중립성이죠. 공수처의 설립 취지는 특히 이제 검찰을 견제하기 위해서 사실은 공수처의 고위공직자 수사를 할 수 있는 우월적 지위를 준 거잖아요. 그런데 수사를 하고 고위공직자 수사하려고 하면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정치의 중립성, 공정성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공수처 행태를 보면 뭐 황제 수사를 비롯해서 너무나 정치에 편향된 수사를 해왔다는 것, 그건 굉장히 공수처 설립 취지에 완전히 반하는 거죠. 두 번째 이제 수사의 전문성이에요. 우리가 그 통신 사찰, 통신 조에서 보시다시피 수사의 전문성이 너무 없다 보니까 저입만식 수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수사하다가 뭐라도 하나 조기라도 하나 건지면 이거 수사에 실적으로 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하는 거예요. 수사를 할 때는 어디를 때리고 어디를 압수수색하고 가장 짧은 시간에 기습적으로 해야 하는데 이런 것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결과물이 뭐예요? 공수처 설립이 1년이 넘었는데 기소 한 건 딱 한 건이에요. 그것도 큰 사건도 아니에요. 스폰서 검사의 일부 뇌물과 관련된 부분 아주 작은 사건을 1호로 기소했어요. 그럼 1년 동안 공수처 한 게 뭐예요?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어떠한 뭘 이제 이게 향상시킬 수 있는,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이제까지 정치의 중립성을 안 지켰는데 정권 바뀌었다고 갑자기 정치의 중립성을 지킬 수 있겠어요?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내부에서 편향된 수사 전력이 있다. 정치의 편향이 있는. 그다음에 수사의 어떤 전문성 자체도 이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때 체포영장 기각됐고 구속영장 기각됐고 연타석 망신살. 네, 그거 한 가지만 아니죠. 그냥 아주 수없이 많은데 수사 전문성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다음에 제가 아까 세 번째로 또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지금 공수처법 24조거든요. 굉장히 우월적인 수사권을 가지고 있죠. 수사 이첩해라고 할 수도 있고 하다 보니까 다시 이첩을 시켜 너희들이 수사하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자의적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고발을 하면 공수처 갔다가 검찰 갔다가 경찰 갔다가 뺑뺑 도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24조와 관련해서는 저는 다른 건 몰라도 이건 반드시 개정이 돼야 한다. 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수당인 민주당이 이 부분을 인정해야 한다고 봐요. 고위공직자 수사처가 아닌 고위공직자 방탄처다, 수호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제가 볼 때는 부패한 고위공직자가 가장 편안한 한 해가 작년이었다고 봐요. 공수처 설립 이후에 부패한 공직자들은 정말 편하게 지냈어요. 근데 24조를 만약에 개정을 하지 않으면 이게 5년, 10년 동안 부패한 공직자들이 더욱더 편안해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조성된다. 그래서 이제 공수처 설립에 관해서는 워낙 민주당이 강하게 밀어붙여서 했지만 그 설립 취지와 반하는 이러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수당인 민주당이 인정을 해라. 그걸 적어도 견제와 균형이 돼야 한다는 거죠. 단지 우월적 주의를 인정하려고 하면 경찰이나 검찰과 관련된 고위공직자에 대해서는 거기에서는 당연히 공수처의 우월적 수사권을 주고 나머지 고위공직자에 대해서는 같이 견제를 하면서 수사를 하고 또
또 훨씬 더 수사 능력이라든지 전문성 있는 경찰과 검찰이 수사를 해야지 공수처도 분발해서 수사를 더욱더 열심히 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김광삼 변호사님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최이배 의원님 어떻습니까? 제가 이제 20대 국회 때 이 공수처법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같이 했던 사람으로서 솔직히 굉장히 저도 기대에 미흡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공수처라는 것이 딱 그냥 고위공직자 범죄만을 딱 한정해서 우리가 좀 전문성 있게 그 분야만 깊게 봐야 된다라고 이제 처음에 그 설립의 취지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근데 진짜 1년 몇 개월 동안 운영되는 거 보면 너무 많은 일을 벌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솔직히 그때 만들 때 인원도 제한하고 굉장히 조직을 크게 만들면 안 된다. 제2의 검찰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저희가 뭐 수사관도 인원을 되게 적게 줬습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사안만 다뤄라라는 것이었는데 솔직히 주변에서 너무 많은 이제 기대들이 있어서 뭐 검찰에 가서 고발할 사안도 다 공수처 가서 고발하게 되고 하니까 이제 공수처에 그런 사안들이 계속 밀려오는 거죠. 그러니까 공수처가 그러면 자기가 능력에 따라서 안 할 거는 안 하고 쳐내면서 아까 말씀대로 24조에 따라서 내가 안 할 테니까 검찰 해라, 경찰 해라, 다른 기관에 넘겨줘야 되는데 이제 공수처는 그런 기대를 자기가 또 안아야만이 조직적으로 그 조직 논리상 계속 확장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능력은 안 되고 주지는 않고.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서 계속 이 일들을 벌려나가다 보니까 능력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성과가 없다는 얘기가 나오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수처의 원래 설립 취지는 굉장히 그 고위공직자의 핵심적인 그 부분만 다뤄야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그런 부분만 공수처가 이제 자기 일로 생각을 하면서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24조에 대해서는 솔직히 저거는 이제 그 얼마든지 검찰 경찰과 협력만 잘한다면 서로의 업무를 나눌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런 조항을 그때 만들었습니다. 특히나 검찰을 견제하기 위해서 검찰에 관련된 어떤 수사 사항이면 당연히 공수처가 해야 되겠죠. 근데 그걸 검찰이 안 뺏기려고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수처가 우선 수사권을 갖도록 하자라는 취지였던 거지. 공수처가 이제 정치적인 입맛에 따라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안 하고 싶은 건 넘기고 하라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같은 정부 조직입니다. 검찰도 그렇고 공수처도 그렇고 경찰도 그렇고. 그래서 이 부분은 아직 초기다 보니까 협업 체계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착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저는 제도가 만들어지고 조직이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좀 지켜보면서 보완해 나가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자, 다양한 의견들 전해드렸습니다. 한때 현 정부 일각에서 환경부 블랙리스트는 블랙리스트가 아니라 체크리스트다라는 시대의 명언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대부분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환경부 사건은 블랙리스트 사건이다라고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자, 그런데 그 체크리스트라고 항변했던 사람들 다 어디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환경부뿐만 아니라 과기부 블랙리스트 사건도 재점화가 됐습니다. 물론 동부지검이 3년 만에 수사를 다시 재개하면서 정말로 최장시간 수사를 뭉개왔다라는 비판도 함께 제기되고 있지만요. 함께 보시죠. 그때 체크리스트다라고 했던 분 한번 다시 만나보고 싶어요. 이 시점에. 과연 뭐라고 얘기할지. 이것도 체크리스트다라고 하시겠습니까? 과기부 블랙리스트 재점화. 이 사안도 환경부처럼 유죄다라고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수사가 뭐 기소도 안 됐으니까요. 하지만 증언은 속출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재주 전 한국원자력연구원장, A국장, 사임 안 하면 정부가 얼마나 치사한 짓 하는지 알지 않냐? 라고 했다. 무작정 나가달라더니 검찰에선 내게 문제가 있어서 자진 사퇴를 권고했다라고 진술했다. 라고 증언을 했습니다. 과기부 산하 기관장 B씨, C 본부장이 아무것도 묻지 말고 사임 날짜 달라고 했다. 거부하자 한 달 뒤 D 차관이 부르더니 촛불 정권 들어섰으니 알아서 눈치껏 나가달라라고 얘기를 했다. 임기가 뭐 많은 분은 2년 이상 남은 분들을 산하 기관장들을 불러서 사표를 강제로 받았다. 이게 블랙리스트다라는 증언들이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일도 있습니다. 소위 백운규 물갈이 발언 전에 이런 발언들이 나왔다는 겁니다. 2017년 9월 초 산업부 이 국장이 한전 발전 자회사 사장들을 차례로 불렀다. 9월 초 기니 전할 말 있다라고 연락받고 산업부 이 국장이 연락받고 갔다. 이 국장이 사장님 사표 수리하기로 정부 방침 정해졌다. 사표 요청 오면 일신상의 이유 사유로 적어내달라라고 사표를 종용받았다라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다른 발전사 사장 G 씨는 2011년 9월 6일 이 국장을 만나 사표 제출 요구받았다. 역시 차라리 권고사직으로 하자라고 항의를 했는데 그건 안 된다라고 권고사직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저희 채널A가 직접 자회사 사장들도 만났습니다. 육성으로 들어보시죠. 사표를 내줬으면 좋겠다는데 중앙정부 담당 핵심 관련국장에서 사표 좀 내라는데 안 낼 사람 어디 있어요. 정권 초기에 근무사직으로 해주라. 그건 안 된다는 거지. 자기네들 내보낸 것처럼 안 보이려면 면직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지. 들어봤습니다. 김수영 교수께서 보시기에 기자도 하셨으니까 자 이건 체크리스트입니까? 블랙리스트입니까? 글쎄요.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환경부 사건이랑 거의 동일한 사건이죠. 정권이 바뀌면서 기존에 있었던 기관장들에게 사퇴를 압박하고 종용한 거였는데 결국은 대법원에서 어쨌든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아서 김은경 전 장관이 지금 실형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건 엄격하게 잘못된 것인데 이제 한편으로 좀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는 게 이제 통상적으로 정부가 바뀌게 되면은 어쨌든 정부의 국정 철학과 어떤 좀 일치하는 인사가 그 자리에 가서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좀 효율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정권이 바뀌면은 기관장이 좀 알아서 사표를 내는 식의 관행들이 좀 있어 왔습니다. 특히나 이제 뭐 저도 공공기관에 있었습니다만은 뭐 특히 뭐 통일이나 안보 이런 식의 굉장히 그 정치적 이념과 맞닿아 있는 경우에는 보수에서 진보로 바뀌거나 진보에서 보수로 바뀌는 경우에 굉장히 대폭 물갈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기는 해요. 예. 하지만 저런 식으로 사퇴를 압박해서 심지어 권고사직으로 처리해 달라는 말도 그럴 수 없다. 왜냐하면은 정부에서 그렇게 권고를 한 것 자체가 알려지는 것이 불법이기 때문에 권고사직이라고 말할 수도 없고 당신이 자발적으로 일신상의 이유로 그만둔 것으로만 처리되어야 된다는 식으로 저렇게 압박한 것은 임기를 뭐 2, 3년 아직 한참 남겨둔 사람에게는 굉장히 부당하게 느껴지죠. 그리고 어쨌든 대법원에서 그거는 부당하다고 판결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수사가 진행이 돼가지고 이제 바로 잡혀야 될 것인데 이게 매번 반복됩니다. 이제 내로남불인 건데요. 그러니까 정권을 잡기 전에는 코드 인사라고 비난을 하고 정권을 잡은 이후에는 인사권을 행사하는 것이다라고 서로 항상 내로남불이 보수 정부뿐만 아니라 진보 정부 늘 반복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좀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해서 앞으로는 뭐 법을 만들던지 해가지고 대통령의 임기하고 이 기관장들의 임기가 어느 정도 좀 조율되고 맞게끔 그래서 이렇게 겹치거나 엇갈리는 부분에 있어서 이런 식의 사퇴를 종용하는 일이 없게끔 좀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입장이 바뀌면 알박기 하지 마라 하고서 입장이 바뀌면 인사권이다. 블랙리스트다. 입장이 바뀌면 체크리스트다. 라는 어떤 내로남불의 행태도 굉장히 도마 위에 오른 것 같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입니다. 뜨거운 소식 3가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씩 공개하죠. 첫 번째, 실루엣의 정체는 안철수 인수위원장. 어제 거취 표명을 했죠. 당으로 돌아가서 하겠다. 당으로 돌아가서 어떤 일을 하겠다는 건지가 관심사항입니다. 이야기 들어보시죠. 저는 인수위원장에서 다음 정부에 대한 청사진 좋은 그림 방향을 그려드린 다음에 직접 내각에 참여하지는 않는 것이 오히려 더 부담을 덜어드리는 것이겠다. 솔직히 저 개인적으로는 재충전 시간이 필요합니다. 당권 도전이나 경기지사 이야기도 있는데 우선 지방선거에 대한 생각은 없습니다. 지금 당장 당권 생각이 없으시다는 말씀은 이준석 대표 임기가 끝나면 당권에 도전하실 생각이 있다는 뜻인지 궁금합니다. 1년 뒤면은 한참 뒤입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생길 것 아니겠습니까? 그건 가서 판단할 생각입니다. 자, 그럼 박정하 실장님. 네. 지금 당장 합당 과정에서 공동 당대표 자리를 요구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근데 그런 거 안 하겠다. 다만 이준석 대표 임기가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내년에 이준석 대표 임기 끝나면 내가 도전할 수도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열어놓은 거로 보이고 그렇게 해석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뭐 지금 현재 이준석 대표의 임기가 이제 1년여도 채 안 됐잖아요. 뭐 그리고 내년 여름까지이기 때문에 저는 뭐 합당을 하는 과정에서 또 그 지도부의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요구하는 게 사실은 무리일 수 있다고 생각은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저렇게 접근하는 것 자체가 저는 뭐 안철수 대표가 오랜만에 총리에 대한 미련도, 그 다음에 뭐 당권에 대한 미련도 이렇게 털어버린 거는 뭐 잘한 판단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다만 지방선거 공천이라는 게 당장 지금 합당 과정에 처해 있어요. 그리고 내년
국면이 가게 되면 바로 또 총선 국면으로 갈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이 사이에 본인이 당내에서 정치적 기반을 좀 만들고 본인 세력을 공고히 하는데 아마 집중하려고 저런 그 향후 프로세스를 좀 소개한 것 아닌가. 그리고 적극적으로 이제 당과 지방선거에서의 이제 본인의 세력 확장, 그다음에 본인이 원하는 후보들의 당선 이런 것들을 지원하면서 아마 당내 기반을 만들어가는데 당분간은 집중하려 하지 않을까. 이 와중에 그러다 보면 혹시 지방선거 공천에 대한 잡음들 뭐 이런 것들도 덜어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같이 섞여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번엔 뜨거운 소식 두 번째 뉴스 실루엣의 정체를 공개하겠습니다. 만나보시죠. 누굴까요? 자, 민주당의 박지원 공동 비대위원장 흥미로운 제안을 했습니다. 민주당 이번 지방선거 공천 땐 문재인 정부의 실패한 부동산 정책에 책임 있는 사람은 나서지 말라라고 청년 비대위원장이 공개 경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당내에서 반발의 목소리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박지원 비대위원장 이야기 들어보시죠. 국민을 분노하게 한 부동산 정책 실패에 책임이 있는 분, 부동산 무리를 일으켰던 분들은 스스로 나서지 말아야 하고 공간위에서도 철저히 가려내 대선에 이어 지선에서도 심판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신동근 의원은 SNS에 이런 건 동의하기 어렵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희생양을 찾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 부동산 정책 대안도 없이 무조건적으로 부동산 정책 실패고 책임을 묻겠다라는 식은 당장은 면피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한계에 봉착하게 된다. 부동산 정책 책임자에 대한 이런 접근 방식 동의하기 어렵다라는 반대 목소리도 나옵니다. 자, 비대위 얘기입니다. 차이배 비대위원님, 신동근 의원은 반대하고 청년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부동산 정책 책임 있는 사람은 공천 주지 마라. 네. 자,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번 대선 패배에 대해서 가장 크게 우리가 또 이렇게 정책 실패의 그 원인을 찾는 게 부동산입니다. 부동산 때문에 졌다라는 얘기를 할 정도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반성을 하고 쇄신하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 반성은 뭐 당연히 이제 지난 대선 기간에 여러 번 부동산 정책을 잘못했다라고 인정하고 사과하고 그거보다 더 나은 정책을 제안을 했던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쇄신의 모습은 결국 인적 쇄신인 거죠. 그런 측면에서 책임 있는 분들이 다시 이렇게 얼굴을 내미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는 게 지금 비대위 내부에서 이제 의견들이고요. 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했고,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당에서, 그런데 막상 이제 출마자 하나하나 면면을 놓고 보면 이 사람이 그럼 책임이 있는 사람이냐 없는 사람이냐 따지기가 되게 어렵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 또 의원님들은 야, 그거 현실적으로 어려운 얘기인데 그런 걸 꼬집어내서 괜히 이렇게 좀 내부에 상처 주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뭐 반발이기도 한데요. 몇 명 그 대표적인 인물들은 제가 이름이 좀 지나가긴 해요. 그렇죠. 부동산 정책에 책임 있는 분. 뭐 장관을 하셨던 분들이나 또 청와대에서 그 정책 의사결정을 하셨던 분들은 당연히 뭐 그런 부분에서 책임을 이제 가지고 계신 분들이죠. 그리고 솔직히 그런 분들이 지금 지방선거에 출마하려고 나서는 분이 없습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뭐 현실적인 문제는 아닐 거고, 다만 이제 비대위에서는 지속적으로 우리가 반성과 쇄신의 모습을 보여드려야 된다는 취지로 국민들에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저희들은 60초 광고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예, 목요일 아침 저희가 준비한 순서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들은 내일 아침 8시 50분에 더욱더 풍성한 소식 들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